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이데일리 신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거래소에서 벌어진 이 거래 중단 사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들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도대체 원인이 뭐야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거래소에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했고요. 한마디로 좀 종합을 해 보면 결국 이제 넥스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대체 거래소가 이제 국내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안착이 돼 가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또 이게 좀 엄청나게 사실 방대한 그런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지난 한 5, 60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한국 거래소의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떤 대체 거래소가 생김으로써 이제 복수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었던 또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게 인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지나가야 될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거래가 7분이나 넘게 중단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심지어 이제 소송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가 도입이 돼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불가피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래소의 이제 사고 원인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체 거래소가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가 호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 시스템과 이제 충돌이 벌어진 게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거고 이 충돌이 벌어졌던 이유는 동양철권이라는 어제 이 종목에 갑자기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좀 된 건데요. 새로운 제도하고 이 동양철관의 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던 거고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이죠. 이제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됐던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건데요. 일단 이게 이제 4월 앞으로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주말마다 거래가 없는 주말마다 한국거래소하고 이제 대체거래소하고 이제 합동 점검을 하겠다는 그 사이에 이제 잡혀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어제 거래소는 중단이 됐습니다만 또 대체거래소는 또 별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연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잡혀갈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거래가 잠시라도 중단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동양철관이 어제 뭐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몰렸던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동양철관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이제 이 시작이 되면 이 강관, 그러니까 이런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 강관 같은 게 이제 대규모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강관업소들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주가들이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대감이 커진 거죠. 이러면서 동양철관의 주가가 어제 엄청나게 몰렸는데 이 수요가 엄청나게 좀 몰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상황이 좀 벌어진 거고요. 거래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동양철관이 이 알래스카 주지사 오는 것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좀 몰렸던 종목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올 초에 딥시크 쇼크 이거 상당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젠슨 CEO의 기조 연설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특히 작년보다는 뭐라 할까요? 젠슨 CEO에 대한 이 발언의 어떤 그런 시장의 파장, 시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둔화된 느낌이죠. 이게 결국은 딥시크 쇼크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엔비디아의 독점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앞서 이제 거래소에 이제 어제 이 거래 중단 사태하고도 결국 이제 맥을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독점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 딥시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건데 어제 LG에서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추론형 AI인 엑사원 DB라는 거를 어제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도 엑사원 DB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어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좋았습니다. 표를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수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엑사원 딥과 그다음에 딥시크, 오픈AI 비교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디바이스 모델, 그다음에 경량 모델, 그다음에 프론티어급 모델 모든 면에서 엑사원 딥, LG의 엑사원 딥이 딥시크나 오픈AI를 좀 크게 앞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데일리 신문에서 나온 요 표는 엑사원 딥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점을 주로 좀 표로 나타낸 모습이고요. 다른 언론에서 나온 거를 또 좀 보면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실제 적용이 되는 부분, 현실단에서 적용, 엣지단이라고 그러죠. 소비자단에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엑사원 딥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좀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이 박사 수준의 과학 능력, 그다음에 코딩 능력, 다중과제, 언어 이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엑사원 딥이 이 딥시크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알리바바에 비해서도 조금 떨어졌고요. 결국은 수학 능력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제 제품단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엑사원 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과학 능력, 코딩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엑사원 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과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LG는 결국은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는 B2C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딥시크라든가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이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LG는 지금 자기들이 만든 이런 추론형 AI가 실제 자기들이 만들 다른 이제 계열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 뭐 가전제품, 뭐 냉장고라든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다른 어떤 가전 이 소비자 제품들이죠. 이런 데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야말로 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학습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추론형 AI로 가서 이게 실제로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쪽, 특히 이제 기업들과 만나는 쪽에 이제 AI 모델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적용들에 있어서는 LG의 엑사원 딥이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올 1월에 소위 말하는 중발 딥시크 쇼크가 전 세계 AI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LG의 엑사원 딥이 글로벌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 제품 시장에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엑사원 딥발 또 쇼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오늘 기사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방산주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오는 톱 기사는 이겁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축포 쏜 방산주, 축배 든 코스피 이제 라임을 좀 맞췄죠. 코스피가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어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코스피가 지난주에 조금 주춤했던 걸 제외하더라도 거의 10% 가까운 9%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방산주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이틀 연속 1조 원 넘는 그런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이 방산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담은 기사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요, 연초 이후 외국인 방산주 순매수 규모 수익률 나오는데, 일단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는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도 보시면 제일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0%, 그 위에 현대 로템이 무려 112%,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72%, 한국 항공우주 52%. 특히 한국 항공우주는 저 52%의 수익률이 거의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 2, 3주 사이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그 밑에 이제 하얀 글씨로 작게 써 있는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보더라도 연초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5,400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그 위에 현대로템 1,800대, 하나 시스템도 800억이 넘게,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도 1,500억이 넘는 그런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주도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올 초에 나타난 방산주들 강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내 이 방산, 즉 K 방산주들이 요즘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뭐 유럽 관련된 이런 얘기들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이라고 좀 보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방산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춤한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법한데,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되게 이제 웃듯이 넘기면서 방산주에 계속 외국인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가 최국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순매수세가 주춤하고, 일부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뭐 상위권에 좀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는 계속 조선주 사라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방산주를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방산주의 이런 강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회담에서 일단 종전이 완전 휴전이 아니라 부분 휴전, 이렇게 좀 결론이 좀 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뭐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좀 나온 상황인데, 이게 부분 휴전이라는 건 사실은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방산에 대한 관심은 더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역시 증권면에 있는 기사인데, 게임주 너무 좀 요즘에 잊혀져 있었죠. 근데 실제로 게임주가 주가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부터 먼저 한번 보죠. 연초 이후 주요 게임 종목들 주가 등락률을 보면은 넷마블이 20% 넘게 떨어졌고요. 위메이드, NC소프트 등등등 뭐 게임 회사들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나마 선방해도 4%가 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9% 가까이, 코스닥이 10% 가까이 올랐던 걸 생각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거죠. 이렇게 게임주가 부진했던 이유는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는 게임주가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재료들이 별로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게임주가 좀 반등할 거라고 보면서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한한령 관련된 부분들, 즉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게임주들한테 호재가 될 것이다.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뭔가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둔화가 되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에 대한 판호 발급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국내 게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 테니 게임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대략 뭐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사실 2021년부터 많지는 않아도 한국 게임주들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에 들어갔던 국내 게임주들의 실적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 회사들의 게임 실력이 좋아졌고, 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고, 결국 중국에서 실력으로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가 되던, 또 중국의 내수 부양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든 간에 결국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들이 별로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지금 게임주들의 약세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뭐 판호 발급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를 떠나서 이번에 이제 그 넷마블이 이번 달부터 올해 안에 9개의 신작을 출시를 하고요. 크래프톤 돈즈 이번 달 말에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이 게임들이, 신작 게임들이 중국에 이제 들어가겠죠, 언젠가는. 그럼 중국에 실제로 막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글쎄요, 결국 실력적인 측면 때문에, 이 실적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반등은 당분간 또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게임주 가서 잘 팔려야지, 뭐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현재로서 게임주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